2025년 4월, 은행 앞에 새벽부터 줄 섰던 그날, 기억하시죠? 뱅크런. 무서워서 피 같은 연금 다 빼서 장롱 속에, 금고 속에 넣어두셨을 겁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 가방 속엔 통장과 도장. 그날 58세 김영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3천만 원을 인출해서 집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뱅크런 공포는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공포가 좀 가라앉으니까 그 돈 다시 은행에 넣고 이자라도 좀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잠깐만요. 김영수 씨가 금고에 있던 3천만 원을 다시 은행에 넣으려 하자 은행 직원이 막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이 돈 그대로 넣으시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 올 수 있는데 그때 증명 못하시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내 돈을 내가 넣는데 무슨 세금이냐고요? 하지만 은행 직원의 말은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이 물어보셨던 바로 그 문제. 오늘 확실히 종결해드립니다. 집 금고에 현금 넣어두신 분들, 지금 당장 집중하세요. 지금 그 현금 들고 아무 준비 없이 은행 가시면 평생 모은 돈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소명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뱅크런 때 지킨 내 돈, 불필요한 세금으로 잃지 않으려면 딱 5분만 집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현재 국세청은 소득, 지출, 재산 흐름을 전산으로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설명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의 소득, 소비, 재산 변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전산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합니다. 소득보다 지출이나 저축이 많으면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 요청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장롱 속에 넣어둔 현금, 은행에 가져가는 순간 소명 가능하냐가 핵심이 됩니다. 단순히 돈 어디서 났냐 묻는 게 아닙니다. 뱅크런 때 뺐던 내 돈이다 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설명이 어렵고 소명을 못하면요. 원래 내야 할 세금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신고를 안 했다고 붙는 무신고 가산세, 늦게 냈다고 붙는 납부 불성실 이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소명이 안 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게 소득으로 잡히면 여러분의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세율이 20% 구간이라면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되는데 이건 원금이 아니라 세금에 붙습니다. 600만 원에 20%, 120만 원이 더해지는 겁니다. 납부 불성실, 이자까지 합치면 총 부담이 750만 원을 넘어갈 수 있어요. 3천만 원 중에서 750만 원, 약 2.5%가 사라지는 겁니다. 5천만 원이라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1,200만 원 이상이 세금과 가산세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산세 20%는 원금의 20%가 아니라 산출된 세금의 20%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억울하시죠? 내 돈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요?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합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은행 창구에서 딱 세 글자만 말해서 이 모든 위험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900만 원씩 쪼개 넣으라는 위험한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진짜 안전한 길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십니다. 첫째, 소명 요청이 와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증거 남기기 방법. 둘째, 900만 원씩 나눠 넣으면 안 걸린다는 위험한 착각 깨기. 셋째,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자녀에게 큰 돈을 합법적으로 주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뱅크런 때 뺐던 돈 무작정 은행 가서 넣는 순간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바로 핵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국세청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월급쟁이시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줬을 겁니다. 자영업자시면 작년 매출 신고하셨을 거고요. 연금 수령자시면 연금 소득만 신고되어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통장에 3천만 원, 5천만 원이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전산 시스템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 흐름 대비 입금이 큰데 이 돈의 출처는 뭐지?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건 뱅크런 때 뺐던 내 돈이에요 라고 말해도 증거가 없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6개월 전에 뺀 영수증을 받았습니까? 인출 내역을 따로 보관했습니까?
대부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냥 급하게 창구 가서 3천만 원 주세요 하고 받아서 가방에 놓고 나오셨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어떤 흐름으로 모였는지 설명하라고요. 설명이 부족하면 무신고 소득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 세무 쪽에서는 소득, 지출, 재산 흐름을 맞춰보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실무에서는 PCI 분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분석은 단순히 오늘 입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의 거래 흐름을 보고 소득 대비 지출, 저축, 재산 변화를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면 추가 확인이나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55세 박철수 씨, 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 신고는 없어요. 그런데 일정 기간 통장 입출금 흐름을 보면 신고된 소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안내할 수 있어요. 박철수 씨는 억울합니다. 그 돈은 10년 전에 부동산 팔아서 받은 돈인데 증거가 없습니다. 계약서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당시 거래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도 문 닫았어요. 결국 소명이 어려워져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뱅크런 때 뺀 돈도 비슷합니다. 6개월 전 인출 내역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천만에요. 인출 기록이 있다고 해도 원천 출처까지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되면 경우에 따라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뺐다는 기록만으로는 그 돈이 어떤 소득에서 모였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진 않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행동만 해두시면 소명 부담을 크게 줄이고 불필요한 가산세 위험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인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뱅크런 때 돈을 뺐던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2025년 4월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여세요. 또는 은행에 직접 가세요. 그리고 그날 인출 내역을 출력하십시오. 은행 직원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2025년 4월 15일에 3천만 원 인출한 내역 있죠? 그거 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은행에서 거래 내역서나 인출 확인 내역을 발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는데 보통 1,000원 안팎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게 있으면 나중에 설명할 때 훨씬 수월해요. 이건 제가 2025년 4월에 뺐던 제 돈입니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출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국세청은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 뺀 건 알겠어.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벌었어? 원래 출처가 뭐야? 바로 이 질문에 답하려면 원천 자료가 필요합니다. 월급쟁이시면 급여 명세서를 챙기세요. 2025년 4월 이전 6개월치 급여 명세서요. 그걸 보면 여러분이 매달 얼마씩 받아서 모았는지 흐름이 잡힙니다. 자영업자시면 매출 신고 내역을 챙기세요.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있으시죠? 그거 출력해두세요. 2024년에 제 소득이 이 정도였고 그중 일부를 저축했다가 뱅크런 때 뺐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자시면 연금 수령 내역서를 챙기세요. 국민연금공단 앱에 들어가면 바로 출력됩니다. 저는 매달 150만 원씩 연금 받아서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모은 돈의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정리합니다. 은행 가기 전에 반드시 2가지를 챙기세요. 첫째, 뱅크런 때 인출한 내역 증명. 둘째, 그 돈의 원래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 급여 명세서든 소득 신고서든 연금 수령 내역서든요. 이 2가지만 있으면 소명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뺄 때 기록이 가장 강력한 방패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은행 직원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입금 좀 해주세요. 끝. 아무 설명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은행 직원은 매뉴얼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고액 현금이 들어왔으니 내부 절차대로 확인하고 자금 용도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이 더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은행 창구에 앉으세요. 그리고 직원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직원님 잠깐만요. 이 돈은 작년 뱅크런 때 제가 인출했던 돈입니다. 여기 인출 내역 증명서 있어요. 원래 출처는 제 급여 소득이고요. 여기 급여 명세서도 있습니다. 그러니 통장 적요란에 본인 인출금 재입금이라고 적어주세요. 딱 이렇게만 말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딱 세 글자만 말하면 됩니다. 재입금. 이 세 글자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 전산망에 기록이 남고 나중에 설명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 더 팁 드립니다. 가능하면 돈을 뺐던 그 은행, 그 지점에 다시 넣으세요. 왜냐? 그 은행에는 여러분이 6개월 전에 3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지점이면 직원이 확인하기도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만약 다른 은행에 넣으면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오는 손님이고 갑자기 3천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당연히 확인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은행 가기 전에 뺐던 은행이 어딘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은행, 그 지점에 가세요. 창구 직원한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뱅크런 때 뺐던 돈이라고요. 증빙 서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렬안에 재입금이라고 적어달라고 하세요. 세 번째, 절대로 쪼개 넣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루에 1,000만 원 넘으면 자동 시스템에 걸린다며? 그럼 900만 원씩 나눠 넣으면 안 걸리겠네? 그런데 이런 쪼개기처럼 보이는 패턴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며칠 연속으로 규칙적으로 입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 볼게요. 63세 이영희 씨. 3천만 원을 입금해야 했어요. 1,000만 원 넘으면 보고된다는 얘기를 듣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900만 원, 화요일 900만 원, 수요일 900만 원, 목요일 300만 원. 이렇게 넣었죠. 이영희 씨는 완벽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은행에는 크게 두 가지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금융회사 내부 매뉴얼과 금융정보분사관 FIU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첫째는 CTR. 쉽게 말하면 하루에 같은 은행에서 같은 사람 이름으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넣거나 빼면 전산으로 보고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둘째가 있습니다. 바로 STR, 의심거래 보고입니다. 이건 금액이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 특정 금액을 며칠 연속으로 규칙적으로 입금하는 패턴. 이게 쪼개기로 의심되면 금융회사 판단으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숨기려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셈이죠. 차라리 한 번에 3천만 원 넣고 이건 뱅크런 때 뺐던 제 돈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증빙을 내미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더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가족 통장으로 나눠 넣는 겁니다. 1,000만 원은 내 통장, 1,000만 원은 아내 통장, 1,000만 원은 아들 통장. 이렇게요. 가족 계좌로 쪼개서 숨기는 방식은 정말 위험합니다. 탈세 목적의 차명 거래로 오해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보이면 설명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금융실명법 이슈까지 번질 수도 있거든요. 핵심은 가족이라서 괜찮다가 아니라 숨기는 패턴처럼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쪼개 넣기는 오히려 독입니다. 날짜로 나누든 사람으로 나누든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당당하게 넣으세요. 그리고 이건 뱅크런 때 뺐던 제 돈입니다 하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 돈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뱅크런 때 뺀 돈 중 일부를 자녀한테 줘야겠는데 이것도 세금 내야 하나? 걱정 마세요. 2026년 현재 합법적으로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오늘은 큰 원칙만 다룹니다. 세부 사항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증여세 아까우니까 몰래 주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빼서 자녀한테 건네줍니다. 자녀는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차를 삽니다. 완전 범죄 같죠? 그런데 이런 방식은 나중에 자금 출처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사는 순간 이 돈은 어디서 났지? 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2026년에는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합법적인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바로 혼인, 출산, 증여, 재산공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1억이 한도입니다. 통합 한도라고 하는데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해서 1억 플러스 1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혼인이든 출산이든 합쳐서 최대 1억까지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은 별도로 적용되지만 혼인이나 출산 쪽은 합산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즉, 자녀 한 명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요건을 맞추면
세금 부담 없이 당당하게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돈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랑 집에서 1억 5천만 원, 신부 집에서 1억 5천만 원. 합치면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께 총 3억 원을 받더라도 요건 충족 시 공제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씩 총 4년 안에만 주면 됩니다. 결혼식 올리기 전에 줘도 되고 결혼하고 2년 안에 줘도 됩니다. 결혼 안 했어도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놔두고 왜 위험하게 현금을 몰래 주십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세금 낼 게 없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금 출처 설명이 깔끔해집니다. 홈택스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공제 적용으로 세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이 신고 내역이 있으면요.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집을 사도 합법적으로 받은 증여였구나 하고 설명이 쉬워집니다. 혹시 3억 원보다 더 주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땐 차용증을 활용하세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겁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종이에 대충 엄마가 아들에게 5억 빌려줌 쓰고 끝내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진짜 남처럼 해야 합니다. 가족 간 대여는 세법에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 기준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연 4.6%로 많이 설명됩니다. 다만 적용 시점의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기준은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입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빌려줬다면요. 연 4.6% 이자는 연간 2,300만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190만 원 정도요. 자녀가 매달 190만 원씩 부모님 통장에 넣어야 합니다. 이자 입금 내역이 없으면요. 빌려준 척한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으세요.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이 나중에 큰 세금 리스크를 막아줍니다. 정리합니다. 자녀 도와주는 거 죄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혼인 출산 공제는 통합 한도 1억을 기억하시고 더 주실 거면 차용증과 이자 입금, 필요하면 공증까지 하세요. 몰래 주다가 가산세 맞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큰 원칙입니다. 실제로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뱅크런 대비해서 뺐던 현금, 이제 다시 넣으실 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인출 영수증 챙기기. 뺄 때 기록이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2025년 4월에 뺐던 내역 증명서를 은행에서 받으세요. 그리고 원천 자료도 챙기세요. 급여 명세서든 소득 신고서든 연금 수령 내역서든요. 둘째, 은행원에게 적요 부탁하기. 재입금이라는 3글자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가서 이건 뱅크런 때 뺐던 제 돈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증빙서류 보여주시고 적요란에 본인 인출금 재입금이라고 적어달라고 하세요. 셋째, 사진으로 남기기. 종이는 사라져도 스마트폰 사진은 영원합니다. 인출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 신고서 전부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세요. 자녀 카톡으로 보내서 백업도 하시고요.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와도 이 사진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이 3가지만 하시면 불필요한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이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뱅크런 때 현금 빼신 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은행 문 닫을까봐, 예금 동결될까봐 겁났던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넣을 때는 똑똑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은행 가서 그냥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소명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증거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 없으면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증거 챙기고 솔직하게 말하고 절대 쪼개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영상 끄시고 은행 앱부터 여세요. 2025년 4월 인출 내역부터 확인하시고 증명서 발급 신청하세요. 급여 명세서, 소득 신고서, 연금 수령 내역서 찾아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두세요. 돈 뺐던 은행 지점이 어딘지 확인하세요. 오늘 하루 안에 이 3가지만 끝내시면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거 남기기, 당당하게 소명하기,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2026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충분히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